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제가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정말 당선인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권 이양에 협력하라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미 연방 총무청 여기에서는 바이든에게 정권 인수를 개시하겠다라고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 공식화됐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뭐 가짜 보수니 미국을 아니 뭐 가짜 뉴스니 이런 형편없는 댓글을 달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도 일본 대사를 전격적으로 경질했어요. 강창일 의원을 보내고 남간표 대사를 1년 반 만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 강경화, 이 문재인 대통령과 5년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온 강경화가 흔들리고 있다. 그 남간표가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협력하라.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수 작업을 공식 개시했다. 이 내용인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가 이 연방 총무청입니다. 연방 총무청 청장이 에밀리 머피예요. 예. 이 에밀리 머피, 에밀리와 그녀의 팀에 초기 프로토콜과 관련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내 팀 참모진에게도 같은 것을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소송은 계속하겠다. 이런 의사는 또 여전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소송은 강력하게 진행되며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대선 불복 소송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면으로는 정권 인수인계는 미국 법이 정한 대로 현재 상황대로 승인을 하되 그 법과의 법원을 통해서 이 불복 소송전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머피 청장의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에 감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연방 총무청에서도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서한을 바이든 측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현행 법에 따라서 취해지고 있는 매우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다. 그래서 이제 정권 이양 작업이 인수인계 작업이 공식적으로 이제 작동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CNN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인수인계를 승인한 거 직전에 최측근들이 일제히 대선 불복을 한 것은 국가 망신이다라는 요지의 인터뷰가 각 언론 미국의 매체를 통해서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트럼프로 하여금 인수인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쓴소리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법률팀의 행동은 국가적으로 망신이다. 법정 밖에서는 선거 사기를 주장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사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들에겐 선거가 사기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지만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크리스티 전 뉴저지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됐고 이번 대선 후보 토론 때도 트럼프를 적극 도왔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 전 지사는 대통령이 자는 지지자였고 2번 투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계속 행동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대선 불복하는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가한 것이다. 그리고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 의원도 NBC 방송에서 솔직히 승복의 시간이 됐다. 정권 이양을 준비할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 의원 자기 비서실 직원들한테 바이든 당선팀에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팻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모든 법적인 선택지를 소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연방 지방법원 21일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 이렇게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그 소송을 기각했다. 그리고 미시간에서도 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방금 전에 승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당연히 반 트럼프 진영인데 우리는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존경하는 나라였다. 이제 우리는 바나나 공화국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 바나나가 뭐냐면요. 바나나 같은 1차 생산품 수출에 의지하면서 부패와 정치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남미 소국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제 방송에서 저는 정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정치 외교를 수십 년간 분석하고 현장에 있었고 미국 뉴스를 볼 줄 알아요. 저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선 뉴스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댓글에서 엉뚱한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부정선거 지금 주장한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조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말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그야말로 제 방송의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따끔한 충고와 권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은 근거도 없이 막연한 풍문의 분위기의 일부 보수 유튜버들 정말 이런 보수 유튜버들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예. 가짜 미국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런 뉴스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바이든이 전격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를 들었지만은 이 중요 외교안보 직책의 고위 인사들 전부 이제 지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지명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장관 내는 블링컨, 백악관 안보부 장관에는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부 장관이 됐고요. 기후변화 특사에는 캐리 전 국무장관, 그리고 이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이 라틴계 이민자 출신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부 차관이, 그 다음에 미국의 최고의 국가정보기관 장인 국가정보국장에는 헤인즈 전 미 CIA 부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수장에 여성이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채무장관에는 첫 여성 앨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임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장관에 앨런이 임명될 경우에는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국무장관 블링컨은요,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2002년부터 핵심 참모로 일해왔고,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부통령이 당선되니까 백악관으로 옮겨서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4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밑에서는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고 국무부 부장관을 연이어 맡으면서 미국 외교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 블링컨은 북한에 대한 독설도 마다하지 않는 강경 매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중의 외교관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외교의 기본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련됐고 이 폴리시드 돼 있다, 부드럽다, 스무스하다, 친절하다, 카인드, 이런 이 별칭이 붙어다니는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한반도 정책을 차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외교 사령탑인데 4년 전에 북한과 관련해서 매우 강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컨이 4년 전에 구역질 난다는 북한의 이 악담까지 들었던 사람이고, 북한의 성명부터 보도까지 입장 하나하나를 직접 챙겨보는 그런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북한 특유의 독하고 현란한 표현구사에 대해서 이런 문화는 대개 누가 작성하는지 궁금하다면서 언어의 연금술사 같다, 이런 농담도 한 바 있다.
그래서 아시아 업무 중에서도 북핵 대응이 주된 업무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북한에 대한 이 제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야말로 대화에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을 향해서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인 외교적 협상을 제안한 바 있고, 탐색적 대화라는 아이디어까지도 고안했지만 이것 북한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컨은 2016년도 3월 달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의무를 달성한다면 이런 조건 하에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경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입니다. 블링컨이 중국에 대해서 더 강력한 압박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중국이 첨단 기술을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는 데 대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언론에 제시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동맹의 힘에 좀 더 기대는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안보협력 강화를 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런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일 대사까지도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강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토착여거다, 친일파다 비판했던 외교 노선을 정면으로 말하자면 바꾸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이든이 친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이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강경이 기본이다, 그런 강경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 강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링컨의 주요 발언, 왜냐하면 블링컨이 대중정책도 최고 사령탑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문제, 한일 문제, 중국 문제에 관한 블링컨의 중요 발언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2016년도 4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4월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마친 후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 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10월 아산 정책연구원 강연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영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블링컨과 바이든이 추진하는 대중정책, 그 다음에 대한반도 정책, 북한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계속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이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린 기조와 바이든과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반 이제 언급도 차후에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의 논평이나 바이든이나 블링컨, 설리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우리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평화, 국제 평화를 논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도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걱정을 안 해도 덜 해도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내일 옵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 견제에 나설 텐데요. 시진핑 방황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출범 직전에 시진핑을
만약에 초대한다면 하수 중에 하수고 무능 중에 무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추진한다고 했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정권 인수팀 대중 강경파들로 포진하고 있어요. 왕이 와서 큰 대접받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통 강창일 주일대사로 내정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스가 총리를 과연 설득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간표 주일대사가 1년 반 만에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경화,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이런 사람들을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본 현장에 강창일 지일반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일본 대사를 여기만 대사를 더군다나 안보실 2차장까지 지내서 신임이 두껍기 때문에 강경화를 전격 교체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또요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강경화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큰일 나죠. 나라 망신입니다. 이 송영길 같은 사람 외교장관이 되면. 그리고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딱 어제 침묵 단 한마디 북한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쉬었어요. 잠적. 연찬했어요. 기가 막히다. 그러고 있는데 미 하원의원 당선에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4대 재벌기업 재벌급을 불러가지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됐는데 폭파시켰잖아요. 지난 5개월 전에. 그것을 복원시키고 평양과 개성, 신의주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자.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무역대표부 연락사무실을 설치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미국에서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북 경협사업을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자,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인영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미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참고로 소개해드립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수석 부차관보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뭐라고 했느냐. 북한 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이인영 장관이 묘사한 그러한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즉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연성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 중앙정부 분석관 출신인 수킴 랜드영수 연구원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재인 임기가 2020년에 끝나고 곧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니까 한국이 현재 북한과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일치된 정책이나 전략보다는 북한에 대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켄 고스비 해군 분석센터 국장입니다. 가정에 기반한 발언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관해서 중앙일보 사설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공무원 피살, 연락사무소 폭발에 대한 감정,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오로지 대북 지원만 골몰하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 조선일보 사설, 이것은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평도 10주기 무는 휴가, 통일장관은 남북 경협이라니, 이런 제목으로 쓰여진 사설입니다. 1분 남짓이면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겠습니다. 10년 전 어제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170여 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퍼부어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연평도 주민들의 집과 숲을 불태웠다. 1954년 휴전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우리 국민을 살상한 도발이었다. 선전포고 없는 기습 전쟁 개시와 다를 게 없었다. 우리 군도 80여 발을 응사했다. 그해 북은 김정은 3대 세습을 공식화하면서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까지 저질렀다. 이 세계에서 그 어떤 대통령과 총리도 이런 날을 마치 없는 날처럼 보내지는 않는다. 모든 나라의 군 통수권자는 직접 전사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도발자에게 경고할 것이다. 그런데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청와대도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인영 장관은 연평도 10주기를 언급하며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했다. 북의 도발을 규탄하는 대신 분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이 북도발을 물타기 할 때 분단 탓을 했다. 이 장관은 대북 경고는커녕 북이 폭파한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 재개, 평양을 비롯한 개성 신의주 낮은 대표부 설치를 강조했다. 4대 그룹 대표들에겐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하필 연평도 10주기에 꺼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다. 6.25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3년간 6.25와 침략 주체인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6.25 남침 전범의 손자가 김정은이기 때문일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 전사자 등을 가리는 서해 수요일 행사에도 계속 불참하다. 총선을 앞둔 올해에만 참석했다. 그러나 기념사에선 북한이란 단어를 또 끝내 쓰지 않았다. 청와대는 천안함 연평도 유족을 불러놓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사진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충격을 받아 급체했다고 했다. 연평도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 어머니는 이날 해병대 주간 추모식에서 평화라는 이유로 북한 도발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순국한 두 해병의 영혼에 대해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 틀리는 말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끝난 것 같아요. 이 이낙연 대표 더 이상 차기 후보 가능성이 굉장히 얇아졌다. 지금 공황 정치에 나섰어요. 포퓰리즘이 극치에 집권 대여당이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특별법 제안을 주장하고 나서더니 이제 대구 광주 지역의 신공항 특별법 제안을 또다시 주창하고 나섰다. 그러지 않아도 대구에서 지금 7조 원이 들고요. 가덕도 공항 10조 원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되고 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요. 그야말로 주머니에서.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 건설되어 있는 국내 공항 15군데 중에서 10곳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작년 이용객이 5만 명에 불과해요. 무안공항은 아예 이용객이 없어서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기는 장면까지도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내후년에 3월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서 이 토건 정치, 토건 선거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요, 제가 조선일보 사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1분이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여 대구공항, 광주공항도 이제는 마구 내지르는 포퓰리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설을 여러분께서 저도요 사설 하나하나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 언론 매체의 사설은 제가 샅샅이 다 읽어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사설 하나씩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니까 꼭 한 1분여 남짓 제가 이것도 읽어드립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곧 국회에 내겠다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대구 광주 공항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득표용으로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더니 이번엔 다른 지역 반발 민심을 돌리려 대구와 광주의 공항특별법까지 태어났다. 대구 경북과 호남에도 선물을 줄 테니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기존 확정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돈이 모자랄 것이란 관측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비슷한 처지다. 이 경우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다는 국가적 차원의 계산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지금 정권은 그런 과학적, 합리적 검토를 무시하고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일을 선거용으로 마구 내지르듯이 한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지역마다 돈다발을 뿌리는 것이다. 공항 포퓰리즘은 대구와 광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도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국민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민원이 우후죽순처럼 빗받칠 것이다. 이 정부의 태도로 보면 그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틀어 막으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소속 시장의 성추행으로 이른 부산시장을 또 차지하려고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꺼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켰다. 민주당 잘못으로 안 써도 됐을 세금 수백억 원을 들어가며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세금 10조 원을 퍼부어 부산 시민의 표를 사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대구 광주 공항 이전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국민 세금 들이붓겠다는 약속부터 먼저 하고 있다. 과거에도 선거 치를 때마다 공항이 생겼다. 노태우의 예천공항, 김영삼의 양양공항, 김대중의 무안공항이 대표적이다. 양양과 무안은 해마다 수백억 원 적자를 내고 있다. 문제는 선거 매표 행위란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선거를 치르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언론이 비판할수록 표 얻기는 더 좋다는 계산도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와 판단만은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 이마저 무시하게 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자, 여러분들 동부지검장, 전 동부지검단 석동현 이 검사가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해임만 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이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를 딸라라는 강한 압박의 소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검이 공식적으로 윤 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런 보장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난 9월 22일 대검 국감장에서 공표를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에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전달받았는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 이것은 대검은 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검찰척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장의 인사나 거취 등과 관련해서는 더는 상세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미애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 끝까지 버텨줄 것을 저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아침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꼭 구독을 권유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